네, 2017년도 국가직 7급 통신이론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페이저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이 방향으로 이 파이 t만큼 이렇게 회전이 한다고 칠게요. 그럼 원래 xt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위상이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x t-t0예요. 그럼 이때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2파이 f의 t0가 되겠죠. 왜냐면 2파이 f t 동안 회전을 해서 여기 왔는데 t0만큼 회전해서 여기에 위치했다 라고 하면 이 사이의 각도는 여기 t에 t0를 곱해주고 또 나중값이 여기 0에 있으니까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위상성분의 변화가 되겠죠.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2파이 f t0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게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엔 x, f와 델타 f-f0의 컨볼루션이죠. 따라서 x, f-f0가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4번 같은 경우에 앞에 2분의 1이 붙어있다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사인은 2분의 1이 붙으니까요. 변환하면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FM의 수신 신호가 RT라고 하면은 이거는 AC의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KF 인테그랄 MT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C 사인 2파이 FCT 플러스 KF 인테그랄 MT 이렇게 나오실 거고 여기 델타 T가 빠졌네요. 곱하기 2파이 FC 플러스 K. 근데 보시면 요거는 요 2파 FC에서 보통 FC가 크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에요. 반송파 성분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 성분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건 저주파 성분은 엔벨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포락성 전파를 해주게 되면은 E파이 FC 플러스 KF MT만 나오게 되고 KF MT만 나오게 되고 어떤 메시지 신호가 뽑아져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가 틀렸죠. 지금 여기 적분기가 아니고 미분을 해줌으로써 어떤 그 위상에 담겨 있는 적분된 메시지 신호를 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신의 순시 주파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출력 전압을 발생시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순시 주파수에서 메시지 정보를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FM 신호를 AM 신호 변환 역할을 수행한다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고주파에다가 엔벨롭이 곱해진 DSB, SC와 비슷한 형태가 되었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6PAM 같은 경우에는 4비트를 쓴다는 거죠. 따라서 심벌 정속률은 32,000 분의 4 심스 퍼 세키죠. 그래서 하면 8,000 심스 퍼 세컨드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채널 용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채널의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사이의 최대 상호 정보가 바로 채널 용량입니다. 2번 보기를 볼게요. 커패시티는 밴드위스의 로그 2의 1 플러스 SNR입니다. 이때 대역 제한되어 있는 AW 채널에서는 채널의 대역폭이 증가하면 이것도 같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죠. 이 부분은 거의 큰 제한이
뭐 걸려 있어가지고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전속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지 오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이 C라는 전속률 밑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오류율로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이지 뭐 오류의 한계를 정한 건 아닙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량을 나타낼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호 정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송신기가 0을 전송했을 때 수신기가 1로 오판할 확률과 1을 전송했을 때 0으로 오판할 확률이 둘 다 0.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0과 1을 각각 0.8과 0.2 확률로 전송을 한대요. 그럼 만 비트 중에서 0은 만 곱하기 0.8이 0이겠죠. 여기서 오류가 나려면 0.1이 오류가 발생해야 되고 혹은 만개 곱하기 0.2개에서 오류가 발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800 플러스 200 해서 답은 1000이 됩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AWGN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이런 PSK 신호가 있을 때 BPSK 신호가 있을 때 어떤 비트 에러 레이트 혹은 여기서는 심볼 에러 레이트가 같겠죠.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고 판별을 해야 최소가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뭐 그림도 나와 있고 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소 비트 오류 확률은이라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요 지점에서 요걸 이런 감마를 가지고 감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러를 판단해 볼게요. 마이너스 S를 보냈는데 플러스 S가 보내졌다 생각할 확률은 요만큼입니다. 그렇겠죠? 마이너스 S를 보냈으면 요 영역에 떨어지면 마이너스 S라 생각할 텐데 지금 요 영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S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에러 확률은 요 꼬리만큼이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S를 보냈으면은 플러스 S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마이너스 S로 판단할 확률은 여기 떨어지는 경우죠. 이때 에러 확률을 구해보면 아이고 기준을 지워버렸네 제가 실수로 요 부분의 아래 영역인 요만큼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감마가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은 요 부분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감마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 윗부분의 넓이 요만큼이 변하는 거죠. 따라서 감마를 0으로 잡고 0을 기준으로 판별을 하게 되면은 요 잉여 초록색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서 최소 에러 레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균일한 그런 환경에서 마이너스 S와 플러스 S의 중간 지점인 0을 기준으로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두 이진 데이터의 발생 확률이 2분의 1로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S가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어 있어요. 이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은 이 S 영역 쪽에 떨어지는 확률인 요 부분의 넓이죠. 즉 B입니다. 혹은 S를 보냈는데 마이너스 S로 판별할 가능성은 요 부분의 넓이죠. 따라서 B를 곱해준 A죠. 에러 발생 확률은 S를 보냈을 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인 A를 S가 발생할 확률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부분이 무슨 말인 거 조금 더 풀었으면은
P B 아니죠. P A라 P 마이너스 S를 할게요. P 마이너스 S에 P 에러. 이 말인즉슨 P 마이너스 S를 보냈을 때 P 에러, 언제 마이너스 S를 보냈을 때 에러. 요 말이 바로 요게 되겠고요. 요거는 P S P 에러. 이거는 P S를 보냈을 때 에러가 발생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음을 알아두시고 항상 요 부분이 뭐 이런 AWGN이 뭐 양쪽 심벌에 대해서 동일할 때 항상 이 가운데에서 이 둘의 발생 확률이 같을 경우에 이 가운데에서 딱 그 에러 확률이 최소가 된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증명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어쨌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MNT는 M의 최소값의 절대값으로 MT를 나눈 값이죠. 따라서 미니멈 MT는 여기서 마이너스 A니까 결국 MNT는 A분의 MT란 얘기죠. 그러면 이걸 좀 다시 써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그냥 1.5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요 지점을 살펴보면 요 지점의 값은 A의 1 빼기 B가 되겠죠. 그렇죠? 요 마이너스 1 값을 여기 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지점의 값 0은 A는 10이다. 이런 게 성립 하겠죠. 왜냐면 여기에 MNT가 0일 때 요 값은 여기 10이니까요. 그리고 요 값은 요 값과 크기가 같으니까 6이 될 거예요. 풀어주면 1-B는 10분의 6에서 B는 10분의 4.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놀로지 중에서 DS 방식과 프리퀀시 호핑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DS 방식은 PM 보호 발생기가 필요하고 송신기와 수신기는 같은 PM 보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둘의 상관계수가 같을 때만 1이 되고 다를 때는 최소가 되어서 다른 PM 코드를 사용하는 메시지는 노이즈처럼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송신기와 수신기가 딱 동기가 되어서 맞는 PM 코드를 쓸 때에만 메시지가 제대로 복화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 보기는 맞는 게 되겠고요. DS 방식은 원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른 신호가 다른 간섭이 노이즈처럼 처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워낙에 뭐 가깝거나 해가지고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기준치를 올라가 가지고 원래 메시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많은 노이즈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원무의 메시지가 많이 깨지게 될 것이고 복화가 잘 안 되고 통합 품질이 나빠지거나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원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밀한 전력 제어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전력을 수신을 해야 하나가 압도적으로 크고 다른 것들은 노이즈처럼 처리가 되어가지고 명확히 메시지가 어떤 건지 걸러낼 수 있겠죠. FH 방식의 주파수 도약 속도는 심벌 속도보다 반드시 느려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빠른 도약이 있고 느린 도약이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FH 방식은 주파수 합성기가 필요하다. 그렇겠죠. 어떤 메시지 주파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주파수를 합성을 해서 딴 주파수 옮겼다가 또 낮은 주파수 옮겼다가 더 큰 주파수 옮겼다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주파수 합성기 믹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그냥 X 노어 게이트에 대한 연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1과 1이니까 0이 나와야 XOR 하면 0이 나와야 될 게 낫이니까 1이 나올 거고요. 그럼 1과 0은 1이 나올 게 XOR 하면 1인데 낫이 붙으니까 0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XNOR은 같을 때 1이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1이고 여기는 1, 0, 그 다음에 1, 1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건 3번밖에 없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XF를 수식으로 쓰면은 4분의 1의 델타 F 플러스 F0의 2의 J 2분의 파이죠.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델타 F 마이너스 F0의 2의 J 2분의 파이가 또 있어요. 얘들은 근데 J죠. 따라서 이거는 4분의 J의 델타
F 플러스 F0 플러스 2분의 J의 델타 F 마이너스 F0가 됩니다. 얘들을 어떤 코사인 성분과 사인 성분으로 분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코사인 성분은 어떤 A 코사인과 B 사인이라 쓰면은 얘는 2분의 A의 델타 F 플러스 F0 플러스 델타 F 마이너스 F0 그 다음에 2분의 J의 B의 델타 F 플러스 F0 마이너스 B를 밖으로 꺼내야 되죠. 델타 이것도 2J분의 1로 쓰는 게 낫겠네요. 마이너스 델타 F 마이너스 F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은 2분의 A 빼기 2분의 JB가 4분의 J이고 2분의 A 플러스 2분의 JB가 2분의 J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해주면 A는 4분의 3J, B는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럼 얘는 JB는 J 빼기 A 해서 B는 마이너스 AJ 마이너스 1 해서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변환을 해보면 xt란 값은 4분의 3j 코사인 2파이 f0t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2파이 f0t가 되어서 3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QPSK는 이렇게 두 비트가 하나의 심볼을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01에 해당하는 거는 3번, 10에 해당하는 건 요거 1번, 10에 해당하는 또 1번이 있죠. 00에 해당하는 건 이거 2번이네요. 따라서 3, M3, M1, M1, M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건 4번이네요. 자, 라인 코딩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라인 코딩 혹은 컨디셔닝이라고도 하는데요. 넌 리턴 투 제로 방식은 리턴 투 제로 방식에 비해 더 넓은 대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넌 리턴 투 제로 방식은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0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방식인데 이걸 리턴 투 제로 방식을 쓰면 반으로 잘라가지고 0으로 항상 이렇게 복귀를 시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고 이것도 0으로 복귀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절반이기 때문에 어떤 싱크 펑션 이거 어떤 렉탱귤러 펑션의 그 폭의 넓이는 대역폭의 역수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렉탱귤러 펑션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대역폭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NRG 방식은 RG 방식에 비해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좁은 대역폭을 사용하죠. 리턴 투 제로가 더 넓은 대역폭을 쓰니까요. 그런데 장점은 리턴 투 제로 방식은 NRG 방식에 비해서 동기 정보를 추출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요 트랜지션 부분을 뽑아내면은 어떤 싱크를 맞추는데 유용합니다. 아, 내가 이 신호가 이 박자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구간마다. 그래서 동기 정보를 추출하기 쉬운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성 방식이 양극성 RZ 방식보다 잡음에 강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 에러 확률 구하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AWG에 있을 때. 그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S와 S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S와 S의 거리가 아주 멀다면 그 전기온파 함수의 아래쪽의 넓이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낮아짐에 따라 작아지겠죠.
즉 두 신호에 쏟아붓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에러 확률은 적어진다. 당연한 소리죠. 잡음보다 더 강한 신호가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근데 NRG 방식은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 전체가 다 신호예요. 근데 1의 신호예요. 근데 리턴 투 제로 방식은 요거의 절반만 신호죠. 절반만 신호 에너지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통 절반이기 때문에 더 노이즈 약합니다. 따라서 NRG 방식이 RG 방식보다 노이즈가 강한 게 맞습니다. 자, 4번 보기 같은 경우에 단극성 방식은 이렇게 0이 있으면 1, 0, 그 다음에 1, 0 이런 방식이라서 여기 전압을 예를 들어서 2V라고 하면은 파워는 2분의 1에 2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해서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신호 전력을 쓴다고 했을 때 얘는 2가 되는데 이거는 이거를 제곱해서 반으로 나누게 되겠죠. 근데 바이폴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0이 있을 때 여기가 1, 그 다음에 0, 1, 0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할게요. 크기를. 그러면 요 P는 2였는데 이 값은 2분의 1에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A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A는 루트 2가 됩니다. 상상도를 그려보면은 이 유니폴라 방식은 0과 2에 찍혀요. 그런데 바이폴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성상도를 그려보면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에 찍히는데 요 둘 사이의 거리는 2였지만 요 둘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2 대략 2.8이죠. 그래서 이쪽이 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더 작아요. 바이폴라가. 따라서 단극성 방식이 비트오르 확률이 높은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어떤 이 길이가 8인 코드랑 얘들을 이렇게 내적을 해서 구해보면 되는데요. 근데 보면은 딴 것들은 1, -1, 1,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다 개수가 같아요. -1 개수, 1 개수. 근데 1번만 보시면 -1은 셋, 플러스 1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라요.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게 상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건 샘플링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샘플링 정리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어떤 xt가 변화하면 xf예요. 그 다음에 샘플링 함수 델타 st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의 델타 t-nts 이렇게 돼서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늘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xst라고 함은 xt에다가 델타 st를 곱한 값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걸 변환을 하면은 xs f는 xf에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변환한 걸 델타 sf라 쓰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델타 st를 어떤 프리의 급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프리의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ts부터 2분의 ts까지 델타 s t의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는 t분의 ts분의 2죠. ts분의 t t dt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델타 함수가 0이 되는 구간은 요 구간 내에서 델타 함수가 0이 되는 구간은 n은 0인 것 뿐이에요. 다 아니면은 이렇게 델타 함수들이 있을 때 요 구간 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0 마이너스 ts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n은 0일 때만 델타 함수 내부 값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n이 0일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델타 함수는 그냥 이 델타 트레이는 이렇게 변하죠. n은 0을 대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델타 t가 0인 값을 대입을 하면 여기는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ts에서 2분의 ts 하면은 델타 t가 되고 이 값은 1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빼먹었죠. 얘를 ts분의 1로 나눠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야 어떤 그런 그 접분 구간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내에서 평균을 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빼먹었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석을 하자면은 델타 s k가 ts분의 1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0, k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데서 다 똑같이 어떤 값들 갔는데 이 값의 크기가 ts분의 1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본 주파수 f0가 ts분의 1이었어요. 그럼 얘를 주파수 프리의 급수에서 프리 해석 영역을 바꾸면 여기는 다 델타 함수들이 되죠. 위치는 마이너스 2f0 마이너스 f0 0 f0 2f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델타 S의 주파수 도메인 표현은 델타의 델타 F 빼기 K TS분의 1 하고 TS분의 1이 앞에 붙어요. 자, 이 결과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XSF는 XF 콘볼루션 시그마 TS분의 1에 델타 F 마이너스 그냥 여기는 n으로 썼기 때문에 n으로 저도 쓸게요. ts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ts분의 1에 시그마 x 여기 그냥 x로 바뀌면 되죠. f 빼기 ts분의 n이 되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어쩌고저쩌고가 되어 있는데요. y가 가장 맞추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x는 엔트로피 값이 최저가 되도록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않죠. 엔트로피 값이 최저란 거는 뭐가 나올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y는 확실히 아니까 당연히 맞추기 쉽겠죠.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거는 애매모호하게 모든 확률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럴 때 엔트로피는 최대값이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X가 카드 한 장을 꺼내고 그 카드에 적힌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힌트를 줬을 경우가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는 경우보다 평균 정보량이 더 높아진다. 그렇지 않죠. 짝수인지 홀수인지 하면은 이제 절반은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함이 제거되어서 정보량은 줄어듭니다. 각 숫자가 적힌 카드를 동일한 확률로 꺼낼 때 최대 엔트로피 값을 얻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10장의 카드 중 항상 3 또는 4가 적힌 카드만 동일 확률로 꺼낸다면 엔트로피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묻고 있는데 엔트로피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가 아니고 h죠. hx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2분의 1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따라서 로그 2의 2가 되어서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이게 밑은 뭐 조금 뭐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0.5 로그 2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OFDM에 대한 문제네요. 이산 프레이 역변화를 사용하여서 부반송파들 간의 직교성을 유지하는 OFDM 신호를 생성하죠. FDM의 일종으로 어쩌고저쩌고 주파수 보호 대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교성이 있기 때문에 주파수 보호 대역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보내면 됩니다. 신호의 큰 PAPR은 송신기의 전력 증폭기를 포화시킬 수 있다. 네, 평균 전력 대비 그게 다 이제 사인 함수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피크가 크게 치솟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송신기의 전력 증폭기가 리니어 영역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피크를 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클리핑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세츄레이션 돼서 이렇게 여기서 클리핑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력 증폭기가 포화될 수가 있습니다. ISI의 영향을 덜 받으며, 그렇죠, 왜냐하면 심볼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심볼 듀레이션은 길어요. 왜냐면 하나하나의 부반송파들의 신길린 정보가 작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길 수가 있고요. 대신에 그거를 여러 주파수를 통해서 동시에 보내는 거지, 개별 주파수들 간의 그런 개별 주파수에 따른 심볼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ISI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 다음 심볼 사이에 보호 시간을 넣음으로써 사이클릭 프리픽스죠, ISI를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사이클릭 프리픽스 안에 들어오는 건 다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4번 보기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는 무선 이동 통신 채널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 송신기로부터 장소는 다르지만 거리가 같은 곳에 있는 수신기들의 평균 수신 전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겠죠. 하나는 뭐 산에 가로막힌다고 하고 하나는 라인 오브 사이트가 있다. 그럼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경로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지국 안테나 높으면 높을수록 뭐 LOS가 확보돼 더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동국도 마찬가지고요. 반송파의 주파수 등이 있다. 그렇죠.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 바로 그 로스 경로 손실이죠. 패스 로스. 그렇기 때문에 반송파의 주파수는 이 람다와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파수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전송 신호가 서로 다른 시간 제한을 갖는 다중 전파 경로를 통해 수신기에 도달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이게 느리고 이건 더 느리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람다 4번인데 도플러 주파수 편의는 이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반송파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변이값이 작죠. 예를 들어서 DC 같은 경우에는 그냥 DC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수록 변이값이 작습니다. 계산한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기억 같은 경우에 10에서 11로 가는 건데 10에서 기억은 인풋 비트가 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10이고 인풋 비트가 1이었으니까 U1은 11은 0, 00 하면 0이 나오고 10은 1이니까 U1, U2는 0, 1이 되겠네요. 기억에서.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쓸게요. 기억에서 다 U1, U2 순서인데 기억은 아까 0, 1이라 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1, 0에서 0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0, 1, 0이기 때문에 0, 1 하면 1, 1, 0 하면 또 마찬가지로 1. 그래서 U1은 1이 되고 1, 0 하면 1이죠. 디귿 같은 경우를 볼게요. 디귿은 0, 1이 있을 때 0이 입력됐네요. 그러므로 00 하면 0, 01 하면 1, 00 하면 여기선 0, 그 다음에 0과 1을 XOR 하면 1이 나오죠. 다음으로 0과 1 XOR 하면 또 1이 나오고요. 따라서 1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역폭이 3kHz로 대역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한 것은
샘플링하면 6kHz란 얘기죠. 뭐 그런 의미가 되기보다는 어떤 베이스밴드에서 요만큼이 3, 그러니까 얘를 변조를 해주면 대역폭이 6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간 보호 대역을 1kHz를 넣어준대요. 변조 방식을 양측 파대를 사용한다고 할 때 변조 FDM 된 신호의 대역폭은 이라 묻고 있는데, 그러면 6kH짜리가 1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kH짜리 보호 대역이 9개가 있어요. 따라서 답은 69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확률 변수 문제인데요. 자, 먼저 항상 이게 정규화, 전체 확률이 1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또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xy, x, y, dx, dy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은 a를 밖으로 꺼내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2의 마이너스 bx, 2의 마이너스 by, dx, dy죠. 얘를 계산해보면 a의 얘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b 주면 a의 마이너스 b분의 1에서, 지금 보시면 범위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0부터 무한대까지 가야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 하면은 얘는 여기 또 2에 졸려서 그런지 정신이 없네요. 2에 마이너스 px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x에 무한대를 넣어주면 0이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해주면 어떻게 계산해주면 0 빼기 마이너스 b분의 1에서 b분의 a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제곱이죠. 그러니까 b 제곱분의 a가 되고 이 값이 1이죠. 따라서 a는 b의 제곱이 돼야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fxx는 마지널 probability인데요. 얘는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fxy가 a 2의 마이너스 bx 2의 마이너스 by dy죠. 그래서 y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해주면 a의 2의 마이너스 bx에서 또 b분의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계산해보면 b분의 a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bx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겁니다. fxy는 fx 곱하기 fy다. 지금 제가 분리했죠.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서로 딱 잘라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둘을 곱한 게 되니까 3번도 맞는 얘기고요. a와 b는 항상 양수이다. a 같은 경우에 양수여야 되죠. 왜냐면 b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a는 양수가 맞고요. 이게 무한대까지 갈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fx의 무한대는 0이어야 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0이어야 한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전체를 다 더했을 때 수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fx가 무한대일 때 0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무한대를 넣었을 때 0이 되려면은 2의 마이너스 b 무한대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b는 음수여야 하고, 따라서 b는 양수여야겠죠. 따라서 a와 b는 항상 양수가 맞습니다.